안녕하십니까, 박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수학의 진짜 재미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마음을 비우기인데 여기에서 퀴즈가 하나 나오죠. 이 퀴즈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이란 무엇이다? 규칙성의 과학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고의 앞쪽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학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은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원의 정의 잘 아시잖아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정확히 수학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딱 이것의 반복이에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사용되고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쓰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여러 가지를 그리면서 이해를 하면 참 재밌고 다양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알록달록한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이것이 원이야 라고 설명하면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설명 방식이긴 해요. 다채롭고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뭔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듯이 원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한다면 원이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이 수학적 정의 내지는 수학적 설명으로 오게 됩니다. 빨간 원, 파란 원, 약간 찌그러진 원, 이런 것들로 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많은 걸 알고 느끼긴 하는데 결국 그래서 원을 이해함으로써 도달해야 되는 점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 또 이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질없어 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원을 이해를 할 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잘 알고 보면 이 원에 대한 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아무리 고급의 수학적 지식과 결부되더라도 이 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고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 자체를 이해한다면 딱 이 말입니다. 규칙성의 과학. 그래서 수학의 다종다양한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수학 과목도 많이 들어보고 대학교에서의 수학 과목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수학이 뭐길래 도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이나 이런 걸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또 수학에서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 이 많은 수학적 활동들, 다종다양하고 매우 달라 보이는 것, 이것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단순한 정의, 그러면서 이것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 정의, 이게 규칙성의 과학입니다. 이 설명이 다른 책에도 흔히 나타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만큼 강조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많은 책에서 이 점을 그렇게 강조하는 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독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것도 규칙성의 과학의 한 측면이야. 이것도 규칙성의 과학인 수학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듯한 느낌.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것에 도달해야 되고 빨리 도달해야 되며 그리고 이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수학이 규칙성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해가 아니에요. 수학을 잘 설명하는 여러 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을만하고 이 의미를 다종다양한 수학의 사례들에 적용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규칙성을 탐구를 하는데 이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혹은 수학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에 대한 설명을 재밌게 보여줄 만한 사례가 요겁니다. 요거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학 퀴즈에 나타나는 생각 방법, 그 방법이 수학 교과서의 여러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수학 퀴즈를 풀어보면 여기에서 어떤 수가 오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학 퀴즈를 풀 때 무엇을 하냐면 이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숨겨진 규칙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이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수학자들을. 수학적 사고방식, 요게 또 그겁니다. 앞에서 뭐 오일러의 사례나 또 방정식의 사례나 이거 다 보셨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근원적인 이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단순한 퀴즈에도 사실은 들어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 퀴즈에 있는 사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반대로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어려운 수학적 내용들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항연산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끔 나올 텐데 A 별표 B는 A 더하기 B 빼기 2라고 정의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대단히 어렵지 않아서,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서 별로 불만은 없는데 이거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거냐면 딱 이 수학 퀴즈에서 그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 두 개를 계산한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어떤 규칙이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학 퀴즈에서도 바로 그걸 하죠. 뭘 하냐면 5 더하기 3은 28 나올 때 이 더하기가 그 더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퀴즈에 바로 적응을 해 들어가죠. 6 더하기 2는 48 할 때도 이 더하기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걸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찾기 시작을 해요. 이 더하기가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더하기가 나타내는 규칙,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전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넌센스 퀴즈로 보이겠지만 이게 사실 넌센스 퀴즈가 아닌 측면이 있다. 이 수학 퀴즈를 이해를 할 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 수학 퀴즈를 볼 때 정확한 의미에서 수학적 사고방식을 포함을 합니다. 이 퀴즈를 찾아내는 것이 이 책을 쓸 때 좀 어려웠어요. 사실 이 퀴즈를 찾는 것은 우연히 찾았는데 이 퀴즈를 좀 원고를, 특히 난해한 수학에 대한 원고를, 또 재미없는 수학에 대한 원고를 재밌게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수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 원고를 쓴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퀴즈가 적절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강조된 이 내용을 수학 퀴즈라는 그냥 퀴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조금 더 수학적이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에 적용해 봅니다. 그게 뭐다? 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퀴즈를 풀 때 생각한 그 사고방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실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포괄적이고 많이 깊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서 로그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로그가 발견된 네이피어라는 수학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1000 곱하기 만은 요래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하게 되는 딱 그겁니다. 공이 3개네, 공이 4개네, 그래서 곱하기 하면 공이 7개네. 요거를 우리가 로그 안 배웠을 때도 이 정도 생각했잖아요. 로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 그리고 사실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이 표현이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수학의 지식이자 무기라고 할까? 예.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여기에 또 수학의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일반화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곧 수학 개념이 되고, 이 사례를 우리는 로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 로그의 정의를 기억하는 분은 없을 텐데 재미없거나 어려워서 잘 읽지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문제 풀기에 바쁘죠. 그런데 잘 보면 이겁니다. 로그의 정의를 잘 보면, 예를 들면 10의 3성은 1000이다라고 하자. 이게 A의 M성은 N이다. A의 M성은 N이다. 그러면 로그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숫자를 그냥 떼내고 싶은 거예요. 이 숫자만 떼내서 그걸 보는 겁니다. 10의 3성은 1000에서 3만 떼는 거죠. 여기에서 3만 떼듯이, 여기에서 4만 떼듯이, 여기에서 7만 떼듯이. 그래서 이 3을 떼서 M을 떼서 뭐라고 하냐면 이 3이 어떤 3이다? 로그란 기호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10을 제곱해서 1000을 만드는 그 수야. 딱 이런 뜻입니다. 수학이란 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다가 하는 순간 어려워지면서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여기서 왜 이렇게 돼? 이해가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의 본질 때문이죠. 어떤 본질? 누구나 할 만한 평범한 생각, 나도 해본 적 있는 그 생각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써요. 그러면서 좀 효과적인 기호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하는 순간 공식이 하나 딱 나옵니다. 어떻게 되지? 2차 방정식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모든 측면이 다 그래요. 시그마, 확률과 통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수학의 본질을 탁 꿰뚫으면서 수학의 자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알고, 이래서 이렇게 했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군 하고 좀 동감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로그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거죠. 로그는 낯선 기호다.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고등학교 때 로그를 어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이 이해를 활용할 수 있느냐?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 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낯설지 않게 되면 쉬워지는 거죠. 어떻게 낯설지 않게 되느냐? 자주 보고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자주 사용해보고 자주 계산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의 정말 많은 내용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로그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네이피어가 처음 로그 계산법을 발견했을 때는 사실 지수 계산 방식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때였다는 것,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로그나 수학에 대해서 대단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로그를 발견한 네이피어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탄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감탄을 해야지 재미가 있고, 억지로 감탄을 하면 억지로라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이 재미가 있고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든 로그가 지수 계산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고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이다. 이거 미분적분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분과 적분을 발견해낸 수학자들의 발견 역사에서는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나중에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분적분의 굉장히 중요한 정리, 법칙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울 때는 그걸 먼저 설명을 듣고 출발하기 때문에 미분과 적분이 서로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할 때는 그게 왜 대단해?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수학의 규칙성에 대해서 원고를 읽으면서 계속 이것저것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